되려면 먼저 트로이를 지배해야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작전 면에서 검토합시다. 사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존 브라운 준장과 참모들은 현대적인 군사 기획력을 고대의 트로이 전쟁에 적용해 보았다. 자나라면 인력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즉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을 비교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우선 인구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트로이의 병력은 그리스 연합군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었죠.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병력의 5배였으므로 그리스군은 이런 수적 우세를 이용해 승리를 단숨에 얻으려 했을 것이다. 병력 수송을 위해 호메로스에 의하면 그리스군은 1,000척의 배를 동원했다. 정보 측면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을까?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트로이는 견고하게 구축된 성곽 도시입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성 전체를 포위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로이군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잠재적인 원군을 불러들일 수 있죠. 그런 정보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스군은 어떤 작전을 펴야 할 것인가? 트로이군이 오기 전에 빨리 상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병력 우세를 이용해서 이기거나 성을 포위해서 아사시켜야 합니다. 수송선 1,000척에 탄 대병력이 트로이 해안에 바로 상륙한다. 그리고 헬레네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한다. 그런 다음 청동기 시대의 해상무역 루트를 장악함으로써 권력과 부를 얻는다. 아주 간단한 계획이다. 단 한 가지 문제는 1,000척에 가득 탄 그 많은 병력을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문제였다. 병창 측면에서 보급이 골치 아픈 문제인데. 트로이군은 모든 도시의 식량과 물을 모두 증발해서 그들의 방어선인 성 안으로 들여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군에게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리스군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트로이 이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약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까진 중립을 지키던 인근 도시 국가들이 점차 트로이 편에 가담할 겁니다. 재미있는 지적이군, 존. 그리스군은 트로이군과 싸워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쟁을 해야 했고, 동시에 타국의 원정원 원정군으로서 보급품 조달을 위한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고 봐야겠군. 그리고 그 보급 전쟁은 보나마나 근처 마을에 대한 습격과 강탈이었겠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도 바로 이런 습격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가멤논군은 전투를 벌인다. 마침내 아킬레우스가 헬레네를 되찾는다. 아가멤논은 서열을 이유로 아킬레우스가 찾아온 헬레네를 차지하려 한다. 이에 격분한 아킬레우스는 칼을 들고 반항한다. 로버트 갈란드 교수가 일리아스의 그 대목을 낭독한다. 내가 맹세하나니 앞으로 그리스의 모든 아들들과 당신의 병사들은 나 길레오스를 사모하는 정이 넘칠 것이요. 그러나 약탈자 아가멤논이여, 당신은 당신의 군대가 쓰러져 죽어도 살인자 헥토르에 의해 목이 잘려도 수수방관 속수무책일 것이요. 당신은 절망 속에 가슴을 찢을 것이요. 그리스의 고귀함을 망친 자신을 후회할 것이요. 그러면서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군대를 거두어 가버렸다. 한편 그리스군의 약탈에 화가 난 이웃 나라들은 트로이 편에 가담했다. 그러니 그리스군의 수적인 우세는 별것이 아닌 게 돼버렸고, 전쟁은 승자 없이 10년 세월을 끌었다. 아가멤논과 그의 가장 중요한 장수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애당초 일리아스 시작 때부터 그리스 원정군은 말이 연합군이지 일치된 목적과 의지를 가진 진정한 연합군은 아니었던 게 뻔합니다. 연합에 장애를 가져온 이 불일치는 이미 10년 전 그리스 본토에서 아가멤논이 연합군을 모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출발 당시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받은 것이 그 증거다. 트로이, 청동기 시대의 세계 무역 거점 도시. 호메로스가 노래한 트로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이다. 그 소재인 트로이는 픽션인가 실제인가?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이 트로이를 찾은 듯하다. 그럼 트로이의 적은 찾았는가? 청동기 시대의 그리스의 맹주였던 아가멤논의 자취는 찾았는가? 아가멤논은 이 보복과 약탈의 전쟁을 위한 동맹군을 어떻게 결성했나?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자. 트로이의 서쪽, 에게해에 점처럼 펼쳐진 수많은 섬들을 건너 그리스 본토가 놓여 있다. 아테네, 스파르타, 필로스, 올림푸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고 부유한 그리스의 맹주 미케네. 이 폐허 속에 그들의 부와 권력에 관한 증거가 묻혀 있다. 스피로스 야코비디스는 미케네 고고학의 대부이자 발굴단장이다. 저는 1958년부터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40여 년이 된 거죠. 난 이곳을 사랑합니다. 미케네 문명은 국가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의 문명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어디를 가건 미케네 땅을 거쳐야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요새의 유적은 자타가 공인했던 당시 미케네의 힘을 보여준다. 미케네의 성벽은 높이가 12m, 폭이 7.5m나 되었다. 발굴단 부단장인 크리스토필리스 마기디스가 주 출입문으로 가고 있다. 20톤짜리 돌의 사자가 조각된 사자의 문이다. 시기적으로 트로이 전쟁과 일치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문 위에 부조 형식으로 새겨진 사자 조각상입니다. 이 삼각형의 조각상은 그 당시 미케네의 정치적 위상과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죠. 기둥은 왕의 집을 표현하고 사자는 왕권의 보호자를 표현한다. 종합적으로 왕권의 신성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자의 문은 미케네 성에 처음 들어오는 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자의 문 바로 안에서 1876년 하인리 슐리만은 고고학 사상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굴했다. 장엄한 황금 데드 마스크가 그것이다. 그는 이걸 가지고 나는 아가멤논의 얼굴과 마주했다며 자랑했다. 성 꼭대기에서 고고학자들은 호메로스가 묘사한 내용과 비슷한 궁전 흔적을 발견했다. 그 궁전 자리에서 학자들은 강국 미케네의 영광을 기린 많은 벽화와 유적을 발굴하였다. 벽화 속에는 포위된 성, 거대한 건물, 창밖을 내다보는 미녀, 전사, 전차들, 군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케네인들이 소아시아 남서부나 북서부를 정복한 모험담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궁전 테라스에 서면 비옥한 골짜기와 에게해가 내려다보인다. 이 테라스에서 아가멤논 왕은 신하들과 트로이 정복을 꿈꾸었을 것이다. 호메로스는 그러한 테라스의 향연이 다른 도시국가 필로스에서도 벌어졌다고 묘사했다. 필로스의 현명한 왕 네스토는 또 하나의 전쟁 영웅이다. 1996년 이곳 지방박물관의 지하실에서 고고학자 사론 스토커는 불탄 동물뼈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그
그 상자들은 유명한 고고학자 칼 블레겐이 50여 년 전에 라벨을 붙여 저장해 놓은 것들이었다. 스토커는 그 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 뼈들은 황소 따위의 가축 수컷의 넓적다리나 아래 턱뼈들인데 계산해보니 모두 10마리분쯤 됩니다. 큰 가축 10마리면 6,000명 정도가 먹을 분량이다. 이 뼈들이 모두 수컷 가축의 특정 부위라는 사실에서 스토커나 잭 데이비스는 이것들이 보통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고 추정한다. 바로 여기가 관심의 대상인 문제의 뼈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우묵한 곳 구석에 동물 뼈가 엄청나게 큰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대규모의 고기 잔치가 있었던 증거이다. 벽에 조금 더 다가가니 더미 속에서 녹슨 창끝이 나왔습니다. 그 창날로 가축을 도살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요. 여기쯤에 도자기로 된 작은 술잔들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1950년대 블랙에는 네스터 왕의 궁전 복도 구석에서 손님용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술잔을 발굴한 바 있다. 우린 이 발굴물들을 형태별로 분류해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른바 리니어 B라고 알려진 원시 문자로 쓰여 있었다. 그 글에는 잔치의 목적이 기술돼 있었다. 그 표석이 발견된 지점이 여기쯤입니다. 이건 포세이돈 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친 의식이 치러졌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거들을 한데 합쳐서 스토커와 데이비스는 청동기 시대 축제 광경을 그려낼 수 있었다. 우리가 만일 축제에 초대받아 왔다면은 여기쯤에서 우리는 연회장 전경을 흘낏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글에 나오는 대로 손님들은 누구나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술 시중을 들었을 것이다. 손님들은 벽화를 보며 왕의 권위에 감동했을 것이고 이런 잔치를 통해 도시국가 미케네의 국력에 놀랐을 겁니다. 이런 잔치를 베풀고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전쟁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잔치는 전사들을 불러 모아 트로이 전쟁에 가담하도록 설득하는 좋은 이벤트였다. 하지만 출정에 앞서 아가멤논 왕은 중대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다. 자신의 딸을 신들에게 바친 것이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건은 국제 분쟁으로 발전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아가멤논 왕은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 왕들을 설득하여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연합군 왕들은 아가멤논에게 결의를 보이라고 요구한다. 그의 딸을 신들에게 바치라고 말이다. 그 후 그들은 진군을 시작했다. 신화와 역사의 가장 괴로운 교차점은 아마 인간 희생이라는 제사의식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라면 최악의 범죄인 살인이 왜 고대에는 신성시 되었을까? 로버트 갈란드 교수가 트로이 해안으로 추측되는 곳에 앉아 있다. 아가멤논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친구 파트로클루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트로이의 젊은이 12명을 제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끝 무렵 폴릭세나가 아킬레우스 무덤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에도 엄연히 존재했었다. 이집트에서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노예나 포로를 제물로 바치는 풍속은 청동기 시대 왕권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서구 문명의 창시자인 그리스인들도 인간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었던 것일까? 인간을 제물로 바친 고고학적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미케네 지역에서 발굴된 묘실이 그 예입니다. 노예들의 시체가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마 주인이 죽었을 때 노예나 포로를 함께 죽여서 주인과 함께 매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늘날과 개념이 다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인간의 범위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노예나 포로는 제물이었죠.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도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 이런 예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이하다. 호메로스가 죽은 지 수백 년 후에야 그리스의 작가들은 일리아스 속에 인간 희생의 의식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청중을 즐겁게 해주려는 이야기꾼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그것은 흔히 극도로 신성하고 존경받을 종교의식으로 인정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두려운 행위, 관객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로 여겨지게 됐죠.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는 이렇다. 아가멤논은 미케네 전사들을 모아 연합군을 결성한다. 그런 다음 트로이를 향해 배를 띄운다. 그런데 바람이 도무지 불지 않는다. 신탁을 들어보니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라는 답이 나온다. 아가멤논은 딸을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킨다며 아우리스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결혼은커녕 딸을 참살해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죠. 그러나 이 일로 해서 아가멤논은 훗날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 제사는 현실적이건 신화적이건 강력한 메시지였다. 전쟁에서 왕은 신하들에게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 왕은 솔선수범하여 딸을 바친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이 민주이며 평등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죽는다면 왕도 죽어야지. 우리 아들이 죽는다면 왕의 딸도 죽어야지. 우리가 볼 때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친다는 건 끔찍한 생각이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가멤논이 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딸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 일로 해서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왕이 얼마나 이 전쟁에 헌신적이며 기대가 큰지를 보여준 행위거든요. 이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흘려진 최초의 피는 어린 소녀의 피였다. 그리고 끝으로 아가멤논은 자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당장의 효과로 바람이 불었고 함대는 트로이를 향해 출범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예견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그것은 헥토르라는 맹장이 이끄는 트로이군의 거센 저항이었다. 미케네 전사들을 단결시키고 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가멤논은 끔찍한 희생을 치른다. 자신의 딸의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리스군은 부와 명예를 꿈꾸며 트로이를 향해 출정했다. 그러나 그리스군은 트로이군과 그 응원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그 바람에 그리스군의 수적 우세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군 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 연합군의 분열이 일어난다. 이래서 트로이 전쟁은 10년을 끌게 된다. 트로이 전쟁은 문명의 충돌에 관한 서사시이며 선사시대 최대의 결정적 사건이며 호메로스는 그 증인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약 16,000행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고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합리화하는 문제, 즉 전쟁의 명분에 관한 얘기, 그리고 군사적 지도력에 관한 얘기, 전투에서의 용기와 비급함에 관한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난 승자와 패자에게 각각 어떤 결과가 돌아갔는지에 관한 얘기들 말이죠. 전쟁은 10년이지만 호메로스는 그걸 다 서술하지는 않았다. 그의 초점은 전쟁 마지막 해, 그 중에도 나흘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는 인간 사이의 충돌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죽어가는 자에 관한 묘사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240건의 죽음 장면이 모두 다르죠. 호메로스는 자신이 직접 전투를 했거나 목격한 듯합니다. 트로이 전쟁터를 직접 돌아다니며 본발을 글로써 자세하게 재현해놨습니다. 그는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전사들은 전쟁터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해댄다. 병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눈을 향해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둘러 상대방의 사지를 배려한다. 호메로스는 검은 피가 전쟁터를 물들였다고 썼다. 그래서 전쟁 사가들은 이런 잔인한 전쟁의 시대를 가리켜 호메로스 시대라고 부른다. 그 시대의 전투는 개인적 영광을 위한 대결이었고 상대한 적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그 적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나에 따라 영광의 질과 양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다분히 시족적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잘 싸웠느냐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평가되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여러 결투를 묘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은 전쟁 마지막 10년째의 결투였다. 왕비 헬레네를 도둑맞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훔쳐간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도전을 받는다. 파리스가 이기면 헬레네는 트로이에 남고 그리스군은 물러가야 한다. 만일 메넬라우스가 파리스를 죽이면 그는 헬레네를 되찾고 트로이 왕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그리스의 명예는 회복된다. 양편의 군대는 앉아있고 두 사람이 결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만 불행하게도 사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죠.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칼부림. 그들은 목숨과 명예를 걸고 10년 전쟁을 마감한다. 메넬라우스가 파리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러나 호메로스는 신을 개입시켜 파리스를 구출한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훌쩍 끌어다 헬레네 품에 안기게 한다. 이래서 결투는 무산되고 전쟁은 휴전 상태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당연하죠. 양편 모두 거대한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짧은 결투 대목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사건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결투로 해결될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결투로 끝낸다는 건 바람직한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호메로스의 전쟁관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는 사람이 관건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의 군사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우리는 장교나 사병의 인물 됨됨을 대단히 중요시하거든요. 현대의 군대도 트로이 전쟁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 장수의 최고봉 아킬레우스는 현대의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킬레우스는 다른 장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지휘관인 아가멤논을 모욕한다. 더 이상 당신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나는 천하의 쓸모없는 놈이고 겁쟁일 거다. 짓거리지 말라. 딴 사람에게나 명하라. 내게는 지시하지 말라. 나 아킬레우스는 앞으로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호메로스의 독자들은 아킬레우스의 분노에서 영웅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을 본다. 그러나 오늘날이라면 아킬레우스는 군법 회의감이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개인적 명예, 그것 하나에만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단체 일원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오디세우스는 물론 다른 인물이지만 그 역시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교활해서 여우에 비유됐죠. 하지만 오늘날도 유능한 군 지휘관을 여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늪지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었던 프랜시스 메리온이나 이라크전의 프랭크스 장군은 교활한 꾀로 승리를 얻어낸 지휘관들이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정반대로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당신은 다시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 당신은 용기가 없다.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다. 솔선수범으로 부하를 이끌었던 이상적인 장군 조지 워싱턴과 달리 아가멤논은 부하 장군들이 싸우다 죽을 때 뒷전에 서 있었다. 아가멤논은 교만했습니다. 연합군인데도 군대를 자기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남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얻는 데 이용만 했지 그들을 위하여 뭔가 봉사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호메로스가 이상형으로 내세운 군인은 트로이의 장수 헥토르였다. 헥토르는 모범적인 군인이자 시민이었다. 헥토르는 자기 개인의 목숨이나 명예를 지키는 일보다는 국민과 도시의 안녕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자기에게 승산이 없으며 따라서 죽을 걸 알면서도 아킬레우스와 결투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의 헥토르, 이 두 위대한 투사의 대결은 일리아스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헥토르가 결투에 나서는 순간 호메로스는 결투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독자들을 트로이 편에 서게 만든다. 헥토르는 안드로마케가 과부가 되고 아스티아낙스가 고아가 될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실한 남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성들보다 당신을 더 걱정하오. 그러나 이게 운명이니 어찌하오. 호메로스는 헥토르를 가정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그리스인들이 복수와 탐욕을 위해 싸운 데 비해 헥토르는 처자와 백성들을 위해 싸운 걸로 말이다. 트로이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린 트로이인 헥토르의 눈을 통해서 사건의 결말이 처참하리란 걸 예견하죠. 헥토르는 종마처럼 달려오는 아킬레우스를 본다. 아킬레우스가 달려와 투구를 번뜩이며 창을 휘두르나 빗나간다. 헥토르도 창을 던졌으나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복판을 맞추는 데 그친다.
헥토르가 칼을 빼들고 달려가지만 아킬레우스는 두 번째 창으로 헥토르의 목을 뚫는다. 헥토르는 말에서 떨어져 헐떡이며 자기 시체를 트로이로 보내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개 먹이로 주겠다며 시체를 전차에 매달고 트로이성 주변을 내달린다. 호메로스의 표현대로 헥토르의 시체는 자신의 조상의 땅을 더럽힌다. 일리아스 마지막 장면에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탄원한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와 자기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손을 잡고 제발 동정을 베풀어 줄 것을 간절하게 빕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승낙합니다. 그리곤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인간이란 사실을 확인하며 함께 허탈해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그리스인도 트로이인도 아니었습니다. 적도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들과 아버지였죠. 여기서 호메로스는 그의 파괴적인 인물을 드러낸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이야기를 반전 메시지로서 마감한다. 우린 모두 인간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요, 모두가 아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국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란 사실이 모든 것에 앞섭니다. 헥토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휴전이 선포된다. 장례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헥토르의 시체를 집어삼킨 화염이 하늘로 올라가고 트로이 성벽이 연기에 가려진다. 호메로스는 할리우드식 종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학살이 뒤따르는 비극적 종말을 마련했죠. 호메로스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인간을 믿을 수 없다. 당신들은 더한 파괴를 봐야 한다. 더 심한 잔인성과 약탈,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로이의 괴멸이 뒤따라야 한다. 호메로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갑자기 그리스군이 물러가고 트로이 성 밖에 난데없는 거대한 목마가 나타난다. 트로이의 가장 위대한 영웅 헥토르가 죽었다.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에게 죽은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능멸했지만 결국은 트로이인들에게 돌려준다. 트로이의 애원으로 헥토르를 화장하기 위해 휴전이 선포된다. 그러나 새벽이 되고 보니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다. 성 밖을 보니 그리스군이 모두 가버리고 커다란 목마만이 성문 앞에 서 있다. 여기서 중대한 반전이 일어난다. 트로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상징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는 일리아스의 후반을 이룬다. 그리스군은 어떤 지휘관의 비상한 용맹함이라든가 병사들의 확고부동한 군율 같은 그런 정정당당한 수단에 의해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파괴적인 책략을 써서 이겼죠. 그리스군은 기만과 사기, 음모를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했죠. 말하자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이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다. 10년 전쟁에 그리스도 트로이도 모두 지쳐 있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책략을 낸다.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성 밖에 남겨놓고 배를 타고 돌아간다. 일부는 목마를 의심했다. 트로이의 신관인 라오콘이 그리스인들의 교활함을 경고하자 뱀들이 나타나 라오콘 부자를 벙어리로 만들어 바다로 끌어들였다고 신화는 전한다.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가 평화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었다.
트로이인들은 성벽을 허물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목마 속엔 그리스군이 가득했죠. 밤이 되어 트로이군이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자 목마 속에서 군인들이 뛰쳐나와 성 밖의 그리스군을 불러들였고 그때부터 살인, 약탈, 방화, 파괴가 시작됐던 겁니다. 목마의 뱃속에 숨어서 적들이 경계심을 늦출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트로이인들 스스로가 성벽을 허물게 했던 것이다. 헥토르가 왜 목숨을 바쳐가며 트로이 성을 지키려 했는지 트로이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재단에서 살해됐습니다. 카산드라는 강간당했고요. 헥토르의 아들 아스티아낙스는 트로이 성 밑으로 내던져져 머리가 깨졌습니다. 부모의 시신이 찢겨지고 여동생이 제물로 바쳐지고 아들이 피살되고 아내가 정복자들에게 강간당했다. 그래서 헥토르의 가문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스인들은 이 승리로 명예를 회복하고 헬레네를 되찾은 뒤에 트로이의 부를 약탈했다. 트로이가 파괴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그런대로 있다지만은 그럼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도 사실일까? 트로이의 목마는 기만 전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꾀로서 상대방을 속여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 승부로 싸우는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큰 이득이죠. 그리스인들이 거대한 나무 말을 만들고 그 속에 군인들을 숨겨두었고 그 말을 트로이인들이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쉽게 믿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트로이의 목마는 일종의 상징일 겁니다. 뭔가 성을 공격할 장비가 있었고 그걸 성벽에 기대에 세워서 공격에 성공했는데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로 와전됐을 겁니다. 히타이트인과 아시리아인들에겐 성을 공격할 기술이 있었다. 이런 청동기 시대의 대량 파괴 무기가 트로이 목마의 전설을 낳았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이건 신화이건 트로이의 목마는 기만전과 속임수에 의한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설사 정당한 이유로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인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치더라도 그 승리가 과연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 그 자체를 합리화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도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약점인 발꿈치를 맞아 결국 죽는다. 오디세우스는 저주를 받아 10년간의 긴 세월을 바다를 떠돈다. 메넬라우스는 부정한 아내 헬레네를 한 칼에 죽일 생각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칼을 떨군다. 그들 역시 스파르타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다. 아가멤논은 어떠했는가? 그는 고향 미케네에 돌아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딸을 산 제물로 죽인 데 앙심을 품은 아내 클리템네스트라였다. 그는 아내에게 암살당한다. 이렇게 승자였던 그리스인들의 귀향 역시 파괴된 트로이 못지않은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실제 역사도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미케네 왕국이 멸망한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 전체가 끝을 맺는다. 이런 시대적 변천의 원인에 관해 설이 분분하다. 내란설, 외침설, 혹은 대지진설 등 다양하다. 그 이후 그리스는 약 500년간 암흑기였다. 그리고 나서 호메로스가 등장한다. 그 암흑기를 살아남은 것은 트로이 이야기뿐이다.
이 전쟁의 결과로 파괴, 재난, 경제의 붕괴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후 400여 년간 암흑기를 보내며 지리멸렬했죠. 따라서 트로이 전쟁은 미케네 왕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잠깐 나타난 반짝 영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그 영광을 발굴하는 겁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를 노래하였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헬레네의 아름다움, 헥토르의 용기.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 문자 알파벳을 창안했다. 그의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구 문학의 기초이며 트로이는 세계사의 주요한 한 장을 이룬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7, 8, 9세기 고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트로이 전쟁 유적지를 구경하러 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이 고고하게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요즘 와서야 깨달았죠. 트로이 유적지는 이제 폐허가 아니라 주요한 관광 자원이다. 황무지 언덕이 그리스와 트로이 영웅들의 무덤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전과 극장 유적이 보존된다. 현지 아가씨들이 트로이의 함락을 재현하기도 한다. 도시의 시장터를 뜻하는 아고라에서 옛 청동기 시대의 성벽을 배경으로 아가씨들이 공연을 합니다. 도시가 재현되면서 역사와 신화가 하나로 엮여졌다. 트로이 유적은 고대 전쟁이 남긴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트로이 전쟁이 고대인으로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쟁이 동과 서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트로이 전쟁은 동과 서 양편 사이의 대립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로이를 찾은 사람은 오늘날의 관광객만이 아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세스는 기원전 480년 그리스 침공 때 트로이를 찾아가 조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기원전 334년 페르시아 원정에 나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우스를 추모하여 트로이에 들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테나 신전에 들렀다가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갑옷들을 봤습니다. 대왕은 거기 진열된 갑옷 가운데 하나를 택해 입고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아마 아킬레우스가 입었던 걸 입었겠죠. 그는 트로이 전쟁을 상기하며 그 갑옷을 입고 페르시아 군과 싸웠을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으로 트로이가 서방 세계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을 아킬레우스에 연결시켰지만은 카이자르는 자신을 트로이의 영웅 아에네아스에 연결시켰다. 로마는 트로이를 국가 모델로 삼았다. 그런데 로마는 트로이의 신화적인 면만 채택한 것이 아니다. 로마는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를 군인의 이상형으로 삼았다. 로마인들은 이상적인 군인이란 규율이 서고 팀 플레이를 할 줄 알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전체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기 개인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로마군의 군사적 성공은 트로이인의 군인 정신을 물려받은 결과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이겼지만 트로이는 훗날 로마를 통해 그리스를 정복했다. 아에네아스가 이끄는 트로이 유민이 로마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로마는 그 후 그리스를 정복했죠. 이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고 말하나 봅니다. 트로이인들은 정복당했지만 정복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트로이와 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오는 역사 유산이다. 트로이는 아름다움, 언어, 권력, 희생, 허영, 명예, 기만, 그리고 전쟁이다.
문학에서 고고학까지, 역사에서 신화까지, 호메로스에서 할리우드까지 우리는 트로이의 전설을 믿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가 실제냐 허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파헤쳐보려는 인간의 탐구심은 영원할 것이다.